지금 도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목적지는 전부 서울입니다. 도쿄 외국인 밀집 지역은 조용히 비어가고 있고 서울 이태원 한남동은 1년 만에 31% 폭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마저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뭐가 있길래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일본이 최고임을 증명하러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영국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의 11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서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도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짐을 쌌어요. 목적지는 전부 같았죠. 서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뭐가 있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헌트입니다. 영국 출신 프리랜서 작가예요. 나이는 49. 도쿄에 처음 발을 디딘 게 2014년이었으니까 올해로 딱 11년째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장을 보고 일본어로 이웃과 인사하고 일본어로 꿈을 꾸는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제가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Finished Country입니다. 완성된 나라. 일본의 시스템과 문화, 사람들의 품격을 11년간 관찰하며 써내려간 에세이집이었죠. 출판사에서 이런 카피를 붙여줬어요. 아시아를 가장 깊이 이해한 작가.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던 시부야에 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모이는 작은 곳이었는데 10년 동안 늘 북적였거든요. 런던에서 온 금융맨, 뉴욕에서 온 디자이너, 시드니에서 온 교사. 도쿄라는 도시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석 같다고 느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자들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자리였어요. 그러더니 석 달 만에 테이블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어디 간 거예요? 제가 바텐더에게 물었습니다. 바텐더가 잔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서울이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설마요. 도쿄를 떠나 서울로 간다고요?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 도쿄를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4월에는 6년을 함께 알고 지낸 캐나다 친구 부부가 짐을 쌌어요. 5월에는 제가 다니던 영어 글쓰기 모임 멤버 12명 중 3명이 한꺼번에 도쿄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셋 다 서울이었어요. 6월이 되자 제가 살던 로폰기 아파트 같은 층 이웃 네덜란드 출신 IT 컨설턴트가 이사를 알렸습니다. 어디로요? 서울 이태원이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형, 거기 진짜 좋아요. 저는 그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겠거니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고 K-팝이 유행하고 한국 음식이 유행하니까 잠깐 관심이 몰리는 거겠거니 했죠. 실제로 살만한 곳과 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7월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일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 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20대, 30대 젊은 층이 중심이었죠. 거기다 서울 외국인 거주자 밀집 지역이 1년 만에 31% 급증했다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도쿄 외국인 커뮤니티면 반대로 조용히 줄어드는 추세고요.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제가 11년을 살면서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확신해 왔는데 숫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방향만 가리키죠. 그리고 그 화살표가 전부 서울을 향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The Finished Country 개정판 원고가 들어있었어요.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정점이다. 시스템, 문화, 품격, 모든 면에서.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 일주일. 일본이 여전히 최고임을 직접 확인하고 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고요?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역시 도쿄가 낫다는 결론을 들고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책을 위해서라도 11년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항공권을 끊었어요. 나리타에서 인천. 일주일 뒤 출발이었습니다. 캐리어는 작은 걸로 골랐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니까요. 짐을 싸면서 도쿄 외국인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울 다녀온다. 직접 확인하고 올게. 친구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해. 일주일이 2달 될 수도 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나리타 공항 출국장은 언제 봐도 반듯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정확한 위치에 붙어 있었고 바닥은 티 하나 없이 닦여 있었죠. 저는 탑승 시간까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리타 공항. 세계 최고 수준. 인천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11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며 익숙해진 공간이었으니까요. 2시간 반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첫 번째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나리타 특유의 묵은 냄새, 에어컨 냄새가 없었어요. 그냥 깨끗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나리타보다 훨씬 밝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고물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나리타에서는 줄을 서서 보통 15분쯤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있었어요.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대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이 제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3초였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난 건가요? 나리타에서 15분 걸리는 일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리타에서는 보통 20분에서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리타 공항. 세계 최고 수준. 그 문장 옆에 물음표를 하나 달았어요.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거짓말을 쓸 순 없으니까요. 공항철도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얼마예요? 4,150원입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3,500엔, 한화로 약 32,000원이었거든요. 게다가 60분이 넘게 걸렸죠. 거의 8배 차이였습니다. 티켓을 끊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넓었어요. 앞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보였고 무료 와이파이도 잡혔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유료로 따로 구매해야 했죠.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일어나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비데가 달린 변기, 자동 물내림, 핸드드라이어, 은은한 향기. 나리타 익스프레스 화장실은 좁고 낡았는데 말이에요. 좌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나리타 공항. 세계 최고 수준. 미완성 문장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열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 을지로 근처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9시였고 배가 고팠어요. 도쿄에서라면 선택지가 2가지였습니다. 편의점 차가운 도시락을 사거나 우버이츠로 주문하고 1시간을 기다리거나. 배달비만 800엔, 한화로 7,000원 넘게 나왔죠. 서울로 떠나기 전 이미 짐을 싼 캐나다 친구 크리스가 앱 하나를 알려줬었습니다. 쿠팡이츠. 깔아봐, 토마스. 진짜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앱스토어에서 검색했어요.
다운로드를 눌렀습니다. 앱을 켜자 주변 식당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세어봤어요. 200개가 넘었습니다. 도쿄 우버이츠는 이 근방이면 20개 남짓이었는데 말이죠. 한식 카테고리를 눌렀습니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김치찌개. 사진들이 쭉 올라왔어요. 김치찌개 세트 하나를 골랐습니다. 8,900원. 배달비를 확인했습니다. 무료라고요.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무료였습니다. 주문하기를 눌렀어요. 예상 도착 시간이 화면에 떴습니다. 22분.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지도 위에서 오토바이 아이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배달 온 위치가 보였어요. 도쿄 우버이츠에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이 왔어요. 배달원이 건물 앞에 도착했다고요? 주문한 지 정확히 19분 후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배달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밥도 따뜻했습니다. 공깃밥에 작은 반찬 2가지까지 들어있었죠. 19분 전에 주문한 음식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도쿄에서는 1시간을 기다려 받으면 이미 다 식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얼큰하고 뜨거웠어요. 뚝배기 밑바닥까지 온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반을 비웠어요. 이게 8,900원이라고요. 도쿄에서 비슷한 걸 배달시키면 배달비 포함 25,000원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더 낫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포장도 깔끔하고 종류도 다양하죠. 10년 넘게 먹어온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먹은 김치찌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뜨겁고 얼큰하고 19분 만에 배달비 없이 온 그 음식 말이죠.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차갑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미지근할 뿐이에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의 미완성 문장이 2개가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을지로 거리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도쿄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철도 4,150원. 배달 19분. 배달비 무료. 친구들이 바로 답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왔다니까. 메일도 기대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이상합니다. 공항도 배달도 제가 알던 아시아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면 일본이 낫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미 2개의 문장이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야 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일본이 더 낫다는 걸 찾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목이 칼칼했습니다. 침을 삼키자 따끔거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맞은 것 같았죠. 손으로 목을 만져봤습니다. 림프절 부근이 조금 부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쿄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병원 예약부터 해야 했을 겁니다. 영어가 가능한 의사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외국인 대응 클리닉을 검색하고 예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보험 서류를 챙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진료를 받으면 초진료만 8,000엔, 한화로 7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없이 외국인 가격으로 맞으면 2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했죠. 그래서 도쿄에서 저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갔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약을 사서 버텼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처에 이비인후과 있나요? 목이 좀 아파서요. 프런트 직원이 바로 답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예약 안 하셔도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영어 가능하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약이 필요 없다고요? 옷을 입고 호텔에 나섰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 2층에 이비인후과 간판이 보였어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진료 가능한가요? 네, 여권 있으세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간단히 정보를 입력했어요. 저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외기실에 앉았습니다. 도쿄 클리닉이 떠올랐어요. 형광등이 번쩍이는 좁은 공간. 번호표를 뽑고 1시간 넘게 앉아있던 기억.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10분이 채 안 됐을 때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어로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이요.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펜 라이트로 목 안을 들여다보고 림프절을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그리고 귀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받던 진료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탄도가 약간 부었네요. 감기 초기 증상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친절했습니다.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수납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진료비 2,000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0원이요? 이게 전부예요? 네. 약은 1층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약사가 잠시 후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초입에 서서 영수증 2장을 나란히 들여다봤어요. 진료비 2,000원, 약값 5,000원, 합계 25,000원. 도쿄였다면 이 진료에 최소 20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8배 차이였어요.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CU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을 먹어야 했거든요.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냉장 칸이 아니라 온장 칸이었어요. 따뜻한 도시락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순대국밥 5,500원, 부대찌개 5,200원, 비빔밥 4,800원. 비빔밥을 집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데워드릴까요? 이미 따뜻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더 뜨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2분 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김이 솔솔 났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추장 소스를 짜놓고 비볐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고소했어요. 목이 아팠지만 넘어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느낌.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끝내 미지근했거든요. 이건 달랐습니다. 다 먹고 일어났어요. 호텔로 걸어가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 의료가 더 체계적이야.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20분도 안 걸린 진료. 영어로 꼼꼼하게 봐주는 의사. 25,000원짜리 영수증.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의료가 더 체계적이다. 그 문장을 완성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쓸 순 없으니까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완성 문장이 3개가 됐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쿄 친구들 채팅방에 짧게 남겼어요. 병원 예약 없이 갔다. 영어로 진료받았다. 25,000원 나왔다. 친구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제 좀 알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을지로거리가 오전인데도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흘이 남았습니다. 일본이 더 낫다는 걸 찾아낼 시간이 충분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은 약을 먹었더니 한결 나아진 상태였어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아직 실내만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봐야 했어요. 지하철 앱을 열었습니다. 한강공원이라고 검색했어요. 뚝섬유원 지역. 갈아타기 한 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요금은 1,400원이었어요. 도쿄 지하철은 구간마다 요금이 달라서 환승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본 요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뚝섬유원 지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를 나오자 바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월 저녁, 공기가 선선했어요.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여기저기서 펼쳐진 음식들이었어요. 치킨 상자, 맥주캔, 편의점 봉투.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공원 한복판에서 돗자리를 깔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도쿄 우에노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벚꽃 시즌은 예외였지만 평소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으면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조용히 하라는 눈빛. 정해진 구역 외에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 규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칙 자체가 달랐어요. 아니, 규칙이 사람을 옥죄지 않았습니다. 강변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캔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1,400원이었어요. 강가 쪽 빈 돗자리 자리를 하나 빌렸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맥주를 따랐어요.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멀리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공원이 가득 찼습니다. 도쿄에서는 퇴근 후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없었어요. 집에 가거나 이자카야에 가거나 둘 중 하나였죠. 슬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지하철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막차 시간이 생각보다 일렀습니다. 을지로 방향 마지막 열차가 23분 뒤였어요. 빠르게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출구까지 걷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갔을 때 플랫폼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출발 1분 전. 뛰었습니다. 그런데 개찰구에서 교통카드가 한 번에 안 찍혔어요. 다시 대봤습니다. 삑! 플랫폼으로 뛰어들었을 때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떠났어요. 도쿄였다면 이 상황이 꽤 곤란했을 겁니다. 심야 시간대 도쿄 지하철 막차를 놓치면 다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택시는 기본 요금부터 500엔이 넘었고 심야 할증까지 붙으면 호텔까지 2만 원은 가뿐히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은 사실상 끝이었죠. 일본은 시스템이 정교한 만큼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한번 벗어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앱을 열었습니다. 을지로 방향 심야버스를 검색했어요. N13번. 새벽 1시까지 운행. 외차 간격 30분. 정류장이 공원 입구 바로 앞이었어요.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야버스가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쳤는데 방법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11분 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1,100원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다리가 지나갔어요. 서울에서 뭔가 실수하거나 계획이 어긋나면 어떻게든 수습이 됩니다. 나이트버스가 있고 심야에도 문 여는 카페가 있고 새벽에도 배달이 됩니다. 어떻게든 집에는 갈 수 있어요. 도쿄는 달랐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완벽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실수해도 수습이 됐습니다. 뭔가 빠뜨려도 채울 방법이 있었어요. 버스가 을지로 근처 정류장에 섰습니다. 내렸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밝았습니다. 편의점이 열려 있었고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더 편리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방금 막차를 놓치고도 1,300원짜리 심야버스로 돌아온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만년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빈칸으로 남았어요. 다음날 점심,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이었어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슬슬 시장 구경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도쿄 스키지 시장을 수없이 다닌 저였으니까요. 시장이라면 자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도쿄 스키즈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조심조심 걷는 곳이었죠. 여기는 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꼬마 김밥집이 보였어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어요.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꼬마김밥 한 줄 2,500원, 순대 한 접시 4,000원. 둘 다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꼬마김밥은 한 입 크기로 작게 썰려 있었고 겨자 소스가 종지에 담겨 함께 나왔습니다. 순대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옆자리를 보니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셨는지 이미 절반쯤 드시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꼬마김밥을 하나 집어 그냥 입에 넣었어요. 고소하고 담백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쪽을 보시더니 말을 거셨어요. 저기요, 이렇게 소스에 듬뿍 찍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제맛이에요. 아주머니가 직접 꼬마김밥 하나를 집어 소스에 푹 찍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스 종지를 제 쪽으로 살짝 밀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온 거잖아요. 도쿄에서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양념장에 마약김밥을 찍어 먹었어요.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겨자의 알싸함과 간장의 짭짤함이 섞이면서 김밥의 고소함이 살아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맞았어요. 순대도 집었습니다. 양념장에 찍어 먹었어요. 쫄깃한 순대 껍질과 속에 든 당면이 씹혔습니다. 국물 없이 먹는 순대인데도 양념장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당신 음식을 드셨어요. 계산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신 거였어요. 도쿄 스키지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이 붐비고 가격은 비쌌고 상인들은 능숙하게 장사했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마약김밥을 다 먹었어요. 시장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반집 간판이 보였어요. 점심이 덜 찼던 터라 들어가 봤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고등어 조림 정식 9,000원. 주문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가 가득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쌀밥, 그리고 밑반찬 6가지,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깍두기, 배추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이게 다 9,000원이라고요. 도쿄 이자카야가 떠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오토시가 나왔어요. 먹고 싶지 않아도 300엔에서 500엔을 내야 했습니다. 밑반찬은 따로 주문이었고 리필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하시더니 30초 만에 수북이 담긴 접시를 들고 오셨어요. 콩나물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 무침도 리필됐습니다. 전부 무료였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서를 봤어요. 9,000원. 도쿄에서 이 정도 구성으로 밥을 먹으려면 최소 4,000엔, 한화로 37,000원은 나왔을 겁니다. 4배 넘는 차이였어요. 시장 골목을 나오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 시장이 더 깔끔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도쿄 스키지는 정말 깔끔했거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고 위생도 철저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광장시장은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말랐을 뿐이었습니다. 살아있었고 따뜻했고 사람 냄새가 났어요. 양념장을 밀어주던 아주머니, 김치를 수북이 담아주던 주인, 모르는 사람에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 그 자연스러움. 스키지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깔끔함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만년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빈칸으로 남았어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나흘째. 저는 아직 일본이 더 낫다는 문장을 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도쿄에서 알고 지내던 네덜란드 친구 옌이 서울로 이사한 지 석 달째였거든요.
바로 성수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카페나 가자고 연락했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나와. 보여줄 거 있어.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를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낡은 공장 건물들이 질비했는데 그 건물들이 전부 카페나 식당, 편집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절제돼 있었고 외벽은 일부러 낡은 벽돌을 그대로 살려뒀어요. 도쿄 다이카냐마가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감성이었지만 규모가 달랐어요. 훨씬 넓었습니다. 얀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때 서울? 아직 정리 중이야. 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앞장서서 걸었어요.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외벽이 통유리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원래 공장이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철골 구조물이 노출된 채 인테리어가 됐고 그 사이로 화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50개는 좋게 됐어요. 손님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4,900원씩이었습니다. 도쿄 스타벅스는 470엔. 한화로 4,300원쯤 됐어요.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이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게 달랐어요. 도쿄에서 이런 규모의 카페는 아오야마나 다이칸야마에나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은 700엔에서 800엔은 받았습니다. 3층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성수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옌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 안 해. 와이파이도 무료고 도쿄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눈치를 줬어요. 노트북을 꺼내면 더했죠. 회전율이 중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대에는 아예 노트북 사용 금지 스티커가 붙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오후 2시인데도 노트북을 펴고 앉은 사람이 10명은 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옌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토마스, 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도쿄가 싫어진 거야? 아니, 도쿄는 좋아. 근데 거기선 항상 뭔가를 지켜야 했잖아. 시간도, 공간도, 규칙도. 여기는 좀 달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얀의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한강에서 막차를 놓쳤을 때 심야버스가 있었던 것처럼, 실수해도 수습이 됐던 것처럼. 도쿄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 완벽했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막막해졌습니다. 여기는 벗어나도 방법이 있었어요. 1시간쯤 있다가 카페로 나왔습니다. 얀이 근처 골목을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볼래? 올라가 봤습니다. 5층 오피스텔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몇 평이야? 20평. 한강변은 아닌데 성수동 한복판이잖아. 월세는 180만 원. 저는 잠깐 계산했습니다. 도쿄 시부야 근처에서 같은 평수면 얼마였을까요? 최소 38만엔. 하나로 350만 원은 됐을 겁니다. 2배 가까운 차이였어요. 게다가 도쿄는 월세 외에 보증금 성격의 시키키네, 사례금 성격의 레이킹까지 따로 냈습니다. 입주할 때 초기 비용만 월세 4-5배가 나왔어요. 서울은 그런 관행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골목이 보였어요. 카페들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좋네. 제가 짧게 말했어요. 옌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왔지? 얀의 집을 나와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완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쿄 카페가 더 세련됐지.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도쿄 다이카냐마 카페들은 정말 세련됐거든요. 공간 하나하나가 디자인됐고 커피 퀄리티도 높았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앉았던 카페는 세련되지 않았나요? 넓고 높고 자유로웠어요. 하루 종일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선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있어도 커피값이 2배였죠.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쿄 카페가 더 세련됐다. 그 문장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어요. 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엿새째였습니다. 내일이면 나리타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일본이 더 낫다는 문장을 저는 단 한 줄도 끝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게
골목 끝에서 한강이 보였어요. 오늘 밤은 혼자 강변을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하늘이 아직 붉었습니다. 강변 산책로로 내려갔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쳤고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 벤치를 하나 찾아 앉았어요.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서울 한복판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서울에 온 첫날부터 쓰다만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공항이 더 정갈하지.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더 낫지. 그래도 일본 의료가 더 체계적이야. 그래도 일본이 더 편리하지. 그래도 도쿄 카페가 더 세련됐지. 5문장이 모두 미완성이었습니다. 6일 동안 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칠 수 없었으니까요.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뭐라고 써야 하나요? 11년 동안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온 제가 일주일 만에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고요. 며칠 전 예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선 항상 뭔가를 지켜야 했어. 시간도, 공간도, 규칙도. 그리고 한강에서 막차를 놓쳤을 때 심야버스가 있었던 것도요. 병원을 예약 없이 갔는데 10분 만에 진료를 받았던 것도요. 꼬마 김밥 소스 찍는 법을 가르쳐준 아주머니도요. 계산 없이 그냥 알려주셨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완벽했어요. 시스템이 정교했고 규칙이 명확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만을 잊으려면 저도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막차를 놓치면 방법이 없었고 병원은 예약 없이 갈 수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시스템이 완벽한 대신 사람이 그 시스템에 맞춰야 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됐어요. 막차를 놓쳐도 심야버스가 있었고 예약 없이 병원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모르는 아주머니가 먼저 소스 찍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사람이 시스템에 빈틈을 채웠어요. 완벽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나도 완벽해야 한다. 저는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쓰는 문장이었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11년 동안 뭘 예찬한 걸까요? 시스템이요? 맞아요. 일본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시스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수할 자유, 어긋날 자유. 그래도 어떻게든 될 거라는 여유 같은 것들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0년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일본은 멈췄어요. 경제도, 시스템도, 문화도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됐다고 믿었으니까요.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팩스를 쓰는 관공서가 있었고 여전히 현금을 선호했고 배달 문화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완성됐으니까요.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3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년이 흘렀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반도체 강국, 18분 배달, 4,150원 공항 철도, 25,000원 병원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수첩에 계속 썼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선언한 나라는 멈췄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라는 달렸다. 나는 11년 동안 멈춘 나라의 완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나도 멈춰 있었다. 강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수첩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갔어요. 불빛이 강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았어요. 배달앱이요? 아니었습니다. 병원비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강공원이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원쟁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그리고 지금도
더 나은 매일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강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시간을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 나리타행 비행기를 탑니다.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일본이 최고임을 증명하러 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도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호텔로 걸어가며 도쿄 친구들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짧게 남겼어요. 너네 말이 맞았어. 친구들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 왔다니까. 언제 또 올 거야? 나도 슬슬 짐 싸야 하나.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밝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식당 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직 달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였어요. 천장을 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떠나는 날이었어요.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일주일 전 나리타에서 출발할 때와 똑같은 짐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짐이 늘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창밖으로 을지로거리가 보였습니다.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4,250원을 내고 열차에 올랐어요. 일주일 전 처음 팠을 때는 모든 게 신기했었죠. USB 포트, 무료 와이파이, 넓은 좌석. 지금은 전부 익숙했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어요. 일주일 만에 익숙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자동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딩. 3초. 일주일 전에는 이 3초가 놀라웠어요.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놀라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구나 싶었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40분이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4,100원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먼저 수첩을 찾았어요. 펼쳤습니다. 어젯밤 한강 벤치에서 적은 문장들이 보였어요. 완성을 선언한 나라는 멈췄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라는 달렸다. 나는 11년 동안 멈춘 나라의 완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나도 멈춰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The Finished Country 개정판 원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정점이다. 시스템, 문화, 품격, 모든 면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썼던 문장이었어요. 10년 넘게 도쿄에서 살며 확신했던 진리였죠. 가방에서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아래 천천히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일본은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달리기를 멈췄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뭘 더 써야 할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완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탑승권을 제시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었던 거리들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어요. 19분 만에 음식이 왔던 호텔 방. 25,000원짜리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왔던 골목. 꼬마 김밥 소스 찍는 법을 알려준 아주머니. 막차를 놓치고 탔던 심야버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눈치 없던 카페. 그리고 어젯밤 혼자 앉아 있었던 한강 벤치.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었다. 지금 나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한국은 아직 달리고 있다. 일본은 멈춰 있다. 그리고 나도 멈춰 있었다.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도쿄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골목으로, 익숙한 카페로, 익숙한 일상으로요. 하지만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멈춰있던 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더 이상 멈춰있지 않겠다는 것.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 하얘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나라입니다. 다만 토마스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완성됐다고 멈추는 순간 그게 정체의 시작이라는 것. 한국은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 세대가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 감동의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